현재 미국의 매크로 지표 중에 제조업 지표는 다 안 좋다고 나오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 지표는 아직까지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큰 거죠. 제조업 지표는 리세션 신호가 왔는데 서비스 지표는 재정 지출을 지금 워낙 많이 해대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지지율에서 밀리니까 재정 지출을 엄청 풀었어요. 돈을 풀었더니 지금 지지율이 트럼프랑 비슷하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지금 밀리면 바이든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바이든은 재정 지출을 더 할 거예요. 더 하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 알아요. 재무부도 알고 미국 중앙은행도 다 알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돈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아? 지금 인플레 더 안 나오는 게 다행이지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세션이라는 거는 서비스로 리세션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려고 하면 제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돈은 풀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표는 버티고 있지만 이 돈 쓰는 거 딱 멈추면 그냥 바로 냉각에 들어갑니다. 바이든은 계속 써야죠. 재정 지출을. 그래야지 지지율이 유지가 되니까. 해보니까 학습을 했거든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미국은 낮추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유럽이나 캐나다는 왜 낮췄느냐? 지금 연쇄 도산 나게 생겼거든요.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죠. 그래서 낮췄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제껴놓고 먼저 금리를 낮출 만큼 심각하다. 왜? 금리를 낮추면 또 환차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미국이 먼저 움직여서 따라 움직여야 맞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나스닥은 지금 제조업 경기는 이미 하강 국면인데 서비스 경기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경기하고 투자 지출, 인공지능 관련된 걸로 버티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의 인공호흡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차이가 가장 많이 나서 전 세계의 하약고가 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분석은 다른 거는 그냥 기본적인 분석이니까 다 각자 좋은 유튜브 많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 매크로 지표 중에서 엔캐리 그 하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기 전에 엔비디아가 버블이냐 아니냐. 지금 시가총액 3위거든요. 며칠 전에는 엔비디아가 애플하고 순서를 바꿨어요. 지금 다시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내려와서 2.9 트릴리언, 애플은 3.0 트릴리언. 이게 버블이 아니고 뭐가 버블이냐는 거죠. 자, 일단 엔비디아는 버블입니다. 버블이 언제 꺼지냐 그것만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파동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상승과 궤를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스닥이 2022년 10월 말 10월 중순부터 상승을 시작했는데 엔비디아도 그때부터 상승 파동이 시작됩니다. 1, 2, 3, 4, 5로 올렸다가 여기서 지금 이 파동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 파동이 마무리되면 되돌림 한번 오고 다시 이 파동을 마감하러 올라갈 텐데 이제 이 파동 마감하러 올라가면 엔비디아도 나스닥과 함께 저무는 태양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올려야죠. 열심히 올려야 되는데 이때까지 올라갔던 거에 적어도 382는 되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하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382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 지금 현재 올라간 것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고 382가 빠지면 587 정도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1200불 한 절반 정도로 빠지는 겁니다. 382만 빠져도 그래 빠지는 거죠. 이게 그 정도 빠지면 나스닥도 같이 빠지겠죠. 엔비디아가 언제 끝날 건지 언제 빠질 건지 또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크로는 다 안 좋은데 나스닥만 괜찮고 나스닥 중에서도 엔비디아만 괜찮으니까 엔비디아의 목숨줄이 나스닥의 목숨줄하고 지금 생명선이 연결돼 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A, B, C, D, E로 올렸고 이 파가 A, B, C인데 그 C파가 다시 또 연장이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WXY로 올렸고 그게 여기 A, B, C 여기 A, B, C로 올라갑니다. 여기 터미널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 터미널이 올라가면 얘는 마감. 같이 마감하는 거죠. 얘 마감할 때 다 마감. 얘 다 마감. 그러면 얘가 마감되면 전체적으로
되돌림 한번 왔다가 382에서 0.5 사이로 되돌림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5번 파동이 다시 마감하러 고갱을 하러 또 올라갑니다. 나스닥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도 보시면 거의 이제 마감이 임박해져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나왔어요. 저게 고갱이 더 여기 1, 2, 3, 4, 5로 여기 터미널 만들고 W, X, Y 여기 ABC로 올리고 있거든요. ABC로 올리는 게 여기 아마 고갱하고 월요일날 스플릿 하고 나서 고점 찍고 고갱하고 아마 이 파동들 다 마감되면서 고점을 여기 W, X, Y를 어떻게 마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ABC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지 싶어요. 또는 A, B, C, D, E 삼각형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여기 W, X, Y 여기는 W, X, Y가 아니네요. A, B, C로 올릴 것 같네요. 그렇게 올리면 여기 고점 돌파하면 파동이 마감이 되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1차 고점은 찍을 것 같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엔캐리는 또 뭐냐?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엔캐리는 딴 게 아니고 엔화 금리가 싸니까 엔화로 돈을 빌려서 달러에다가 달러 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게 직접적인 엔캐리. 그게 아니고 엔화로 일단 돈을 빌려요. 빌려서 다른 데다가 돈을 빌려주거나 비싼 이자를 받고 금리 차이가 나니까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그 예전에 한국에서 IMF 날 때도 리스하는 회사들이 일본에서 엔화로 대출을 일으켜서 한국으로 와서 그거를 리스를 해줬습니다. 많이 해준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치과 의사들, 의료 장비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치과 의사들, 병원 의사들한테 리스로 해줬는데 IMF 오면서 파산한 의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죠. 그 바람에 리스사 다 망하고 엔캐리가 이게 안정적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한번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금액이 크니까 엔캐리가. 그러면 엔캐리가 지금 어디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잠깐 이제 보시면 이게 엔화 환율인데 이때 일본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한번 환율 전쟁을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쫙 낮췄죠. 근데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이상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500억 달러를 썼대요. 써가지고 낮췄는데 다시 기어 올라가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면 앉아서 돈 버는데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거래소마다 가격이 틀리면 싼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비싼 거래소에서 안 팔겠습니까? 당연히 팔죠. 그 아비트레이즈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일본에서 돈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돈 다시 빌려주면 앉아서 돈 먹는 건데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엔화로 돈 빌려서 달러로 계속 바꾸니까 달러 값은 올라가고 엔화 값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금리를 안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3월 달에 마이너스 0.1% 금리에서 0.1% 금리로 바꿨어요. 일본이. 이때가 이제 3월 달이죠. 바꿨더니 잠깐 내려왔어요. 금리가. 그래도 여전히 싼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가 싸니까 계속 엔화로 빌려가지고 계속 달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좋았어요. 일본이. 그 플라자 합의할 때만 해도 뭐 하와이를 다 사들이고 막 난리 났잖아요. 이때 87년도에.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 인수한 게 89년도입니다. 근데 미국 이 영화 업계가 할리우드가 얼마나 보수적인가 하면 해외 자본에는 영화사를 스튜디오를 팔지 않는데 정말 그때는 급해서 소니한테 판 거거든요. 중국 부동산 재벌 완다 그룹에서 돈 막 차고 넘칠 때 미국의 레전더리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사려고 하는데 못 사고 실패해서 AMC 인수했습니다. 극장 체인. 그리고 나서 2021년에 그것도 다시 팔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플라자 합의할 때 이때 막 환율이 얼마입니까? 250원 넘어가고 막 250엔 넘어가고 이랬거든요. 1달러에. 그때는 막 수출해가지고 막 돈이 막 달러가 들어오니까 막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하와이가 일본 땅이라 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플라자 합의하고 나서 이제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오고 막 했는데
그러면 지금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비하면 이 정도면 지금 양호하지, 양반이지.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는 이제 수출하는 단지가 없어요. 모든 회사들이 거의 다 해외에다가 생산 단지를 다 갖다 놔가지고 해외 법인에서 달러를 버는데 일본으로 안 가지고 오네. 일본으로 갖고 들어와야 환율이 이제 엔화를 살 거 아닙니까? 달러를 팔고. 그래야지 조절이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지금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이 달러의 수급으로는 조절이 안 되고 외환보유고 풀어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러니 이제 어떡합니까? 이때 외환보유고 풀었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지금 금리를 못 올리게 해요. 미국에서. 너 그 금리 올리면 죽는다. 엔캐리가 지금 작살이 나는 걸 아니까 바이든은 자기 재선할 때까지 아무 일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 일 없으면 미국은 컨트롤을 해. 미국 내부는 지는 돈 쓰고 미국 금리는 안 내리고 계속 버티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잡으면서 냉탕 온탕을 지금 막 번갈아가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을 지금 너가 금리 올리면 죽는다. 국채 팔면 죽는다. 국채 팔아서 엔화로 바꾸고 달러를 팔아야 환율 조정이 되는데 국채도 못 팔게 해. 일본 이자율도 못 올리게 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일본은 계속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만 올라가고 수출하는 건 없고 일본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오죽하면 동남아 노동자들이 엔화로 급여를 지급하면 일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0.1에서 0.1로 올렸는데 0.1이 그게 이자입니까? 그래서 그 금리를 보면, 일본 국채 금리를 보면 이게 일드 커브가 얼마 안 돼요. 아직 1%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1%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엔캐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엔캐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언젠가는 빠집니다. 그러면 갚아야 될 엔화는 금액이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는 이중구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더들한테. 어느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은 뭐 0.1%의 그 실제 국채금리 1% 정도 되는 거 가지고는 버티죠. 환율 좀 이렇게 막 나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근데 그 버틸 수 없는 시점이 오면 엔화 이자율을 만약에 국채금리, 정책금리를 올린다. 지금 0에서 0.1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0.1에서 얼마로 바꾼다 하고 올리면 거의 더블이 되는 겁니다. 금융 비용이 0.1에서 0.25만 해도 0.1만 올려도 더블이 되는 거예요. 0.15만 해도 50%가 올라가는 거예요. 50%가 금융 비용이.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뭐 고정은 아니잖아요. 금리가 다 변동이거든요. 변동금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하던 애들한테 다 그게 직접적으로 다 캐리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이자율, 일본 정부한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미국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또 잘 들어요. 지금은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없는 시점이 오면 엔캐리가 경제에 아마 뇌관이 돼서 터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엔캐리는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못 잡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금리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환율을. 그럼 안 잡히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일본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안 괜찮으면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거고, 금리를 올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젠지 미국은 하여튼 선거 전에는 한번 건드리면 죽는다 이거고, 일본이 건드리면 사단이 난다. 그거는 미국도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엔캐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엔화 이자율, 엔화 표시 이자율을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비나떼 한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부방 안내 영상입니다. 공부방 회원님들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나떼 공부방 펀더멘털 방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 1회씩 10번에 걸쳐서 10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영상 플레이 하시면 여기 회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여기 가입 버튼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요 밑에 여기 뭐 더보기란 눌러가지고 회원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나떼 공부방이고
하나는 비나떼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을 누르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10가지가 매주 한 가지씩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보시고 나서 이제 끝났으면 이제 비나떼 다시 공부방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비싼 돈 내면서 있을 필요 없고 비나떼 공부방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업데이트 받고 파일 받고 하시는 거는 다른 펄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공부방에 있는 자료 10가지 끝나면 다시 비나떼 공부방으로 내려가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비나떼 펀더멘탈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